불안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 vs 불안을 잘 쓰는 사람. 불안 안 느끼면 그게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사실 너무 정상적이고 심지어 생존에 꼭 필요한 감정이에요. 조금 생각해 볼게요. 날씨가 갑자기 심하게 안 좋아질 때, 어딘가에서 위험한 소리가 들릴 때, 어딘가 직감적으로 이거 좀 아닌데? 싶은 상황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아무렇지 않다면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한 거잖아요. 불안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올 수도 있어라고 알려주면서 미리 대비하게 만드는 감정이에요. 이미 일이 터진 다음에는 우리가 느끼는 건 공포, 놀람, 슬픔, 실망 이런 쪽이죠. 불안은 그 바로 직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향해 가는 감정의 안테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안 자체는 문제라기보다 그 불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건입니다. 1. 불안은 막막하고 모호할수록 커진다. 불안이 확 커질 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막막하고 모호할 때예요. 막연하게 느껴지는 어떤 덩어리. 실제로 크기가 커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이건 너무 커. 나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때 불안이 훅 치고 올라오죠. 그럴 때 필요한 건 사실 거창한 기법이 아니에요. 작게 만드는 것, 쪼개고 나누는 것. 예를 들어, 이번 주 안에 보고서 끝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면 막막하죠. 근데 이걸 쪼개보는 거예요. 제목 정하기, 목차 잡기, 요약 쓰기, 본문 12장씩 나누기. 이렇게 잘게 나누고 그중 딱 하나만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 재미있는 일이 하나 생겨요.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가장 중요한 걸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배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인생에서, 돈에서, 일에서 그게 항상 맞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어떤 부자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부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을 늘리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럼 다시 물어봅니다. 근데 가장 먼저 하신 건 뭐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해요.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소득을 늘리는 건 정말 어렵지만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출 조금 줄이기, 작은 돈을 모아보는 것부터잖아요. 불안도 똑같아요. 크게 보면 막막하고 잘게 나누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2. 불안할 때 하면 안 되는 흔한 실수. 우리가 여기서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바로 남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나는 이렇게 했더니 잘 됐어. 라는 말 주위에서 진짜 많이 들리죠. 근데 그 사람에게 맞았던 방법이 나에게도 꼭 맞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불안에는 개인차가 아주 크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일단 해보자 가 잘 맞는 사람이고 누군가는 충분히 탐색하고 나한테 맞는 일을 찾을 때까지 여러 경험을 해봐야 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 틀린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다른 것뿐이죠. 그래서 일단 해봐 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겐 약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겐 독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계발서도 마찬가지예요. 동기부여, 자극 주는 데는 정말 좋아요.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까지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나온 방법을 그대로 카피해서 따라하는 것, 이건 조금 위험해요. 그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에 맞는 방법이지 내 삶에 맞춘 방법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원칙은 함께 쓰되 방법은 각자 찾아야 한다는 것. 불안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내 방식을 꼭 찾아야 해요. 3. 사람마다 불안의 대상이 완전히 다르다. 사람마다 불안을 느끼는 포인트가 완전 달라요. 누군가는 사람 많은 곳에서 불안을 느끼고 누군가는 작은 벌레를 보고도 심한 불안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동그란 모양 자체를 무서워하기도 해요. 이런 포비아 공포증들은 왜 생기는지 아직도 완전히 설명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연구자들도 아마 타고나는 기질이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추측만 할 뿐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나도 귀뚜라미 무서워했는데 이렇게 극복했어. 해봐야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될 수 있어요. 불안은 대상도 강도도 이유도 정말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답도 결국 각자 안에서 찾아야 돼요. 4. 불안을 잘 쓰는 사람의 공통점, 자기 감정의 전문가. 그럼 불안을 잘 쓰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조금 과장돼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대로 믿지 말자. 혹은 이 불안은 내가 좀 귀 기울여야 할 신호 같아. 이렇게 감정을 선별해서 다룰 줄 아는 사람이죠.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아, 오늘은 웬만하면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나가면 누구랑 꼭 싸울 것 같아. 지금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편안한데요. 그 사람은 압니다. 내가 이런 상태일 땐 꼭 일이 꼬이더라. 감정에 대해 스스로 너무 많이 관찰해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불안을 느꼈을 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정도로 불안한 건 내가 지금 좀 쉬어야 한다는 신호네. 아, 이건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안에 조금이라도 건드려야 된다는 신호구나.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기록을 했기 때문이에요. 기록의 힘일기, 일지, 로그. 기록이라고 하면 거창한 다이어리, 예쁜 노트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그냥 일지 하나, 메모 몇 줄이면 충분해요.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고 그때 어떻게 행동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이 정도만 꾸준히 적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선배 교수님과 말다툼을 한 날에는 친구를 만나 목욕탕 가서 뜨거운 물, 사우나 하니까 풀렸다. 근데 대학원생들이 공부 안 하는 것 때문에 화났을 때는 그 방법이 이상하게 안 들었고 오히려 집에 일찍 들어가서 찬물로 샤워하고 냉면이나 냉국수 같은 걸 먹었더니 다음날 애들이랑 다시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었다. 이건 논리로 설명되는 게 아니고 내 몸과 마음이 직접 배운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불안이 왔을 때 아주 적은 비용으로 아주 작은 노력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을 갖게 됩니다. 6. 어떻게 써야 도움이 되는 일기가 될까? 6하 원칙?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써야 도움이 되는 일기가 되나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기사 쓰듯이 6하 원칙으로 쓰기. 우리는 보통 나 오늘 너무 불안했다 까지만 기억해요. 근데 언제, 어디서, 누구랑, 무엇을 하다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렇게 정황을 같이 적어두면 나중에 볼 때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출처 기억 소스 메모리라고 불러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죠. 근데 그걸 언제 처음 알게 됐는지 기억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만 법정에서는 그 언제, 어떤 상황에서 들었는가가 가끔 엄청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해요. 한번 출처가 정확히 떠오르면 그 주변에 붙어있던 기억들이 줄줄이 딸려 나오는 것처럼요. 불안도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불안했다 가 아니라 나는 오늘 오후 3시쯤 회사에서 팀 회의를 준비하다가 팀장님이 일정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졌다. 이렇게 적어두면 나중에 그 기록을 다시 볼 때 아,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불안이 확 올라오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막연한 불안이 아닌 패턴이 있는 불안으로 바뀝니다. 그럼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도 훨씬 많아져요. 7. 작은 성공 경험 크기보다 빈도가 중요하다. 우리가 불안을 다루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작은 성공의 빈도예요. 2M짜리 허들을 처음부터 넘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20cm 한번 넘어보고 30cm도 넘어보고 40cm, 50cm로 높여가다 보면 몸이 기억합니다. 아, 나 이거 할 수 있구나.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불안 하나라도 내가 한번 잘 다뤄본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번이 조금 덜 무섭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거대한 성공보다 여러 번의 작은 성공 경험을 훨씬 더 강하게 기억해요. 그래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불안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불안해도 조금씩 이걸 다뤄본 적이 있다는 기억을 자꾸 쌓아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근육이 됩니다. 8. 예민함과 불안은 재능의 다른 얼굴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관점을 더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보통 나 왜 이렇게 예민하지? 나 왜 이렇게 불안이 많지? 자꾸 스스로를 탓하죠. 근데 이걸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요리에 재능이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저는 요리할 때 불안하지도 긴장하지도 않아요. 그냥 무관심이죠. 대충 하지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요리를 잘하는 사람, 그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아, 재료가 이게 좀 모자란데? 오늘 간이 제대로 맞을까? 이렇게 자꾸 신경이 쓰이고 조금씩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관심이 많고 무언가 더 잘하고 싶고 그 일에 몰입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불안과 예민함이 이 분야에 내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재능의 반대편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유난히 예민하고 까다롭다면 왜 이렇게 예민해? 가 아니라 이쪽에 뭔가 감각이 발달했나 보다. 이 부분에 관심과 재능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한 번 더 다른 문장으로 바라봐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에너지에 우리가 어떤 언어를 붙이느냐에 따라 그 에너지가 나를 짓누르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나를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불안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배우고 다루고 활용할 수 있는 감정이에요. 막막하고 모호할수록 커지고 잘게 나눌수록 작아지고 남의 정답을 베끼면 헷갈리고 내 기록을 쌓을수록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민함과 불안은 당신이 망가져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깊이 느끼고 그만큼 신경 쓰고 그만큼 삶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는 불안이 올라올 때 또 시작이야 라고만 말하지 말고 지금 내 안에 있는 센서가 나에게 뭔가 말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한 번만 다른 문장을 붙여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 문장이 당신의 불안을 적에서 도구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지금 불안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것 같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숨 쉴 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들으면서 떠올랐던 생각이나 나만의 불안 다루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 작은 돌파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함께 걸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잘 해내고 있어요.